여러분, 급식과자입니다. 오늘은 제가 수학 강론 기본이론 복습법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유명한 강사 커리큘럼을 보니까요. 지금 도형, 측정, 그리고 수화 연산을 들어가고 있더라고요. 작년과 다르게 수화 연산을 먼저 나가지 않고 도형을 먼저 나가는 걸 보았는데요. 아마 수화 연산을 조금 어렵게 느껴서 그런 걸까요? 네, 그럼 이번 영상에서는 수학을 한번 정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수학은 독특하게 5가지 영역으로 공부 분량이 매우 많죠. 그래서 제가 이 영상으로 5개 영역 공부 방법을 한 번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학교 다닐 때도 수학이 제일 자신 없는 과목이었어요. 그래서 초수 때는 공부 방법을 잘 모른 채로 시험을 쳐서 도대체 뭘 쓰라는 건지 몰랐거든요. 문제를 봐도. 그런데 이제 재수 때 수학을 보고 나서 이제 시험이 다 끝난 후에 수학만큼 내가 쓴 답이 답인지 틀렸는지 아는 이 명확한 과목은 없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수학은 배점도 여러분 정말 크죠. 그래서 이 수학만을 꼭 잡겠다는 마음으로 오늘 집중해서 들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저는 항상 이렇게 영상 후에 영상이 끝나면 기본이론 강록 복습법을 이렇게 한 장의 PPT로 요약을 해드리죠. 그런데 저번에 미술 강론 영상을 보신 분께서 이런 질문을 댓글로 남겨주셨습니다. 네, 실전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연습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모르겠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오늘은 실전에 적용하여 연습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먼저 설명한 후 오늘 수학 강론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전 적용 연습 방법은 모든 과목에 다 해당이 되기 때문에 눈을 번쩍 귀를 쫑긋하고 들어주시면 도움이 많이 되겠습니다. 네, 먼저 우리 시험 문제를 봤을 때 2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외운 지식으로 풀 수 있는 문제, 또 다른 한 가지는 외운 지식으로 풀 수 없는 문제가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 풀 수 없는 지식, 외운 지식으로 풀 수 없는 문제의 경우에는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패스, 그냥 넘어가고 다른 문제를 푸는 방법. 두 번째는 찍기는 찍는데 논리적으로 찍어야 합니다. 답이 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찍어야겠죠. 특히 수학 같은 경우에는. 자, 그러면 이제 외운 지식으로 풀 수 있는 문제로 한번 가볼게요. 우리가 거쳐야 하는 단계는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문제를 풀기 위해 필요한 지식을 내 머릿속에서 찾아내야겠죠. 두 번째로는 논리적으로 답안을 작성해야 하는데 이때 논리적으로라는 것에는 키워드를 반드시 포함해서 작성해야 된다는 것도 해당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이 2가지 단계 이렇게 간단하게 들리지만 우리는 막상 이런 3가지 문제에 부딪히곤 합니다. 첫 번째, 조금만 변형되거나 다른 맥락에서 적용되었을 때 당황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도대체 무엇을 묻는 건지 떠오르지 않거나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오케이, 무엇을 묻는지는 알겠어. 그런데 정확한 키워드가 떠오르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 3가지 경우를 우리는 실전에 적용하지 못한다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실전에 적용을 하지 못하는 이유,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이 이유는 바로 시험에 뭐가 나오는지도 모르고 강사가 주는 프린트, 교재, 강의를 무작정 외웠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는 지금 초등 임용 시장에서는 특정 강사에 의존하면서 공부를 보통 하시고 있습니다. 저 또한 처음에 공부할 때 그랬고요. 공부의 목적, 내가 이 시험에 합격해야 된다. 이것보다는 강사의 커리큘럼을 잘 따라가고 강사가 해준 내용을, 강사가 가르쳐준 내용을 잘 복습을 했는가, 여기에만 초점을 맞춰서 공부를 했었어요. 우리는 이 공부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내가 하는 공부법에 책임을 지고
이 공부법을 했을 때 오는 결과에도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지요. 내가 공부한 내용이 모두 다 시험 점수로 연결되도록 하기 위해 2가지 목차대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먼저 수학에 있는 5개의 영역, 난이도와 출제 유형을 분석해 볼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2022-2023 기출 분석을 바탕으로 공부 방법과 복습 방법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첫 번째 5개 영역, 난이도와 출제 영역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5개 영역이 바로 수학에서 우리가 다루는 영역인데요. 이 5개 영역의 난이도, 그리고 공부 비율은 어느 정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도 혹시 이 기출 분석표 가지고 계신가요? 네, 이 기출 분석표를 보면 수학 연산은 진짜 매년 나오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 외의 것들은, 그 외의 분야들은 띄엄띄엄 한 해 걸치고 나오거나 아니면 규칙성 같은 경우에는 거의 안 나오다시피 하는 영역입니다. 그리고 제가 사용했던 교재를 또 한번 볼까요? 네, 프린트를 보면 이 수학 연산과 나머지 영역의 프린트 비중이 비슷한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수학 연산이 매우 중요한 영역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중요하고 분량도 많고 난이도도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고득점을 위해서는 수학 연산을 꼭 잡고 가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먼저 첫 번째로 우리 측정 영역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측정 영역의 경우 재작년까지는 구조화 프린트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혼자서 만들었고요. 작년에는 구조화 프린트가 생겨서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수학뿐만 아니라 과학도 나중에 구조화 프린트를 작년대로라면 아마 줄 텐데 항상 모든 과목을 구조화를 해서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것을 아주 강조해서 설명드립니다. 네, 이 측정 영역 같은 경우에는 이 측정 지도 계열이 시간, 길이, 들이, 무게, 각도, 둘레와 넓이, 부피, 어림 이 영역마다 계속 비슷비슷한 느낌으로 반복되는 느낌을 받으셨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같은 틀로 반복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측정이 정말 어렵다 이렇게 생각은 들지 않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측정지도 계열만 꽉 잡고 간다면 그 안의 내용만 살짝 바뀌기 때문입니다. 측정 영역의 경우에는 쉬운 부분은 매우 쉬워요. 그쵸? 그래서 저는 이해가 되지 않고 암기가 되지 않는 부분 또는 출제 가능성이 높은 부분에만 별표 표시를 하고 나중에 가서는 이 별표 표시만 다시 보고 이번 회독에는 별표 표시 있는 부분만 보자 이런 식으로 공부를 진행했습니다. 네, 그 다음은 규칙성인데요. 우리 규칙성을 한번 보면 공부할 분량이 비와 비율, 비례식, 비례배분 정도? 이 정도 공부만 하면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 프린트 한 장의 구조화가 다 될 정도로 분량이 적고요. 또 여기를 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사각수, 이런 공식을 외우라고 하는데 이런 단순 암기 문제를 과연 평가원에서 낼까?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낸다고 해도 여기 분홍색으로 칠해져 있는 비와 비율 응용 문제나 비례식과 비례배분 응용 문제 정도 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여러분 제일 왼쪽 보세요. 제일 왼쪽 보면 임용 전체 난이도와 이 수학의 규칙성을 비교를 했을 때 얘는 그냥 쉬어가는 타임이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쉬운 그런 영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료와 가능성 영역. 이 부분 또한 문제 낼 거리가 굳이 뽑자면 여러 가지 그래프 비교하는 이 특징 비교하는 부분. 하지만 이것도 우리가 공부해야 하는
어마무시한 다른 것들에 비해서는 아주 쉬운 부분에 속합니다. 또 자주 출제도 되지 않고 출제가 될 만한 부분도 비교적 명확합니다. 답도 명확하고요. 자, 이렇게 봤을 때 우리 규칙성 영역과 자료화 가능성 영역은 양이 매우 적다. 거기에다가 비교적 쉽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도형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도형은 우선 평면 도형, 입체 도형 이렇게 두 영역으로 나뉩니다. 제가 공부했던 자료인데요. 이 도형은 이해보다는 암기, 그냥 여기 있는 이 종이를 다 외우면 맞출 수 있는 그런 문제로 출제될 확률이 가장 높고요. 암기만 잘 해놓으면 틀릴 일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도형에서도 각부리 밑면과 같이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특별히 표시를 해놨다가 한번 공부할 때 확실하게 암기를 하고 넘어간다면 양을 줄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수화 연산에서 제일 우리가 신경을 써야 할 영역은 어디가 될까요? 맞습니다. 바로 이 수화 연산 부분이겠죠. 네, 이 부분이 가장 난이도가 높고 공부량도 많이 가져가야 하는 부분이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이 암기펜으로 막 칠해놓은 거 보이시나요? 초반과 후반에 이렇게 외웠었는데 초반에 외운 것은 정말 시간 낭비였습니다. 물론 머릿속에 조금이야 들어가긴 했겠지만 이 강론과 연결하지 않고 무작정 단어만 외우고 성취 기준만 외우는 것은 정말 효율이 떨어지는 것이고요. 강론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 이 성취 기준은 저절로 외워지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우리가 수화 연산을 어려워하는 이유는 계산 방법이나 계산 원리 외워야 할 게 너무 많아 보인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또 뒤돌아서면 까먹습니다. 그게 제일 우리가 수화 연산을 힘들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이죠. 수화 연산을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은 이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해만 하면 안 되고 반드시 암기해라 입니다. 자, 첫 번째로 저는 이 지도 모델의 경우에 길이 모델, 집합 모델이 있는데 이 차이도 잘 모르겠고 외워도 다음에 또 까먹고 이 분수의 의미도 아 그렇구나 하고 이 의미 5개 뭐가 있는지를 똑바로 외우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그 다음 회독 때 또 그냥 책 읽듯이 읽고 이런 식으로 그냥 시간을 보내는 공부만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분수의 의미에 5개가 뭐가 있는지 확실하게 암기를 하고 길이 모델, 집합 모델, 또 영역 모델, 특히 영역 모델과 집합 모델이 차이가 뭔지를 정확하게 구분을 하시고 암기를 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연습 문제와 모의고사를 이용해서 적용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공부를 하다 보면 이게 다 비슷비슷한 소리 하는 것 같고 읽어도 실력은 느는 것 같지 않고 매일 똑같은 걸 이해하고 넘어가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때는 차라리 연습 문제나 모의고사를 통해서 이 부분이 이런 식으로 적용이 돼서 나오는구나를 한번 보시고 답안을 한번 작성해 보시면 깨달음이 오고 아 이런 계산 방법이었구나 이런 식으로 답을 적어야 하는구나 라는 감이 잡힐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하나 그림 그리고 말로 설명해 보라는 것입니다. 2023년도 수학 문제의 경우에 그림을 그리는 게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 그리는 것은 직접 그림을 그려보고 또 워드 마스킹이나 또 말로 설명해 봐야 시험 현장에서 써낼 수 있기 때문에 말로 설명하는 연습은 저는 워드 마스킹을 이용했고 굿노트에다가 일일이 그림을 그려가며 또는 연습장에 그림을 그려가며
공부를 했습니다. 또 이때 중요한 것은 조급하고 빠르게 수학 연산을 마스터하고 싶다는 마음에 그림을 그냥 대충 그려보고 그냥 오늘 수학 연산 다 보는 것에만 목표를 둔다면 자세하게 공부를 못하고 그냥 대충 공부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라도 제대로 그림까지 그려보고 말로 설명해보고 이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두 번째로 2022년, 2023년 기출분석을 바탕으로 공부 방법과 복습 방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2023년 기출 B형 1번 문제입니다. 네, 바로 1번부터 제가 아까 강조드렸던 그림을 그리시오 문제가 나왔죠. 네, 제가 이 문제를 맞출 수 있었던 이유는 이 문제에 해당하는 부분 그림을 연습할 때, 공부할 때 그려보았기 때문입니다. 또 밑에 있는 네모 박스의 경우 이런 문제도 출제 예상을 하고 대비를 하였기 때문에 이 문제를 맞출 수 있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 부분을 제가 꼼꼼하게 공부한 흔적이 보이시죠? 이렇게 원리를 이해하고 그림을 그려보는 과정, 아까 제가 강조드린 이 두 가지 방법을 이용해서 공부를 하였기 때문에 이 문제를 맞출 수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기본 이론에서 배우는 모형. 이 모형도 우리 빨간색 부분과 같이 이 실전에서 이런 식으로 특정 상황에 적용이 되어 나왔을 때 이 교수학습 활동을 이 해당 상황에 맞게 키워드를 넣어 적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파란색은 수능형이기 때문에 수능형은 패스를 하거나 적당한 숫자로 구수리 개수를 찍어야겠죠. 네, 그리고 간단한 빨간색 교과 영역 문제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직각의 수 문제는 성취 기준과 학습 요소 문제로 이 성취 기준 교합 방률을 알아야지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네, 이런 문제를 보면 우리가 이 부분이 떠올라야겠죠. 이 노란색 부분이 떠오르셨어야 이 문제를 풀 수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이 직각이 3학년 1학기, 직각을 3학년 1학기에서 배우고 4학년 1학기에서 예각과 둔각을 구분하는 것을 배운다는 것을 알고 이 교합 방류도 알고 있었다면 이 문제를 풀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학년군별로 배우는 내용이 무엇인지 알고 있어야 하고 교합 방류까지 강론과 연관해서 꼼꼼하게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성취 기준 물론 알고 있어야겠죠. 네, 이 문제는 이제 2022년 B형 1번 재작년 문제죠. 이 재작년에 저는 성취 기준을 완벽하게 암기하려고 노력은 하지 않았지만 이 문제를 맞출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강론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 절대 틀릴 수 없는 그런 문제라는 것을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자, 그리고 지도 방안 두 가지를 예로 들며 설명하시오였는데 이때는 제가 이 문제를 틀렸어요. 왜냐하면 이때는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강론을 말할 수 있을 때까지 하고 하나하나 한 문제 한 문제 그림 그려보고 이 과정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소문항 3문도 꼼꼼하게 공부했다면 맞출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2022년 B형 1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계산 원리를 꼼꼼하게 공부했어야 합니다. 그래서 단위 변환, 분수의 나눗셈, 이 키워드를 봤을 때 이런 이 강론의 이 장면이 생각이 나야겠죠. 네, 왼쪽에 있는 단위 변환, 오른쪽에 있는 분수의 나눗셈. 이 부분이 머릿속에 떠올라야 이 문제를 풀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말씀드렸다시피 초수 때는 이 구조화가 잘 돼 있지 않아서 이 단위 변환이 어디에 있었던 거지?
분수의 나눗셈으로 어떻게 풀라는 거지?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시험장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문제를 봤을 때 단위 변환 하면 이게 무슨 뜻인지 알고 분수의 나눗셈으로 풀라는 게 어떻게 풀라는 건지를 아실 때 시험장에 들어가셔야 될 것입니다. 네, 이 남는 양도 네, 공부를 했다면 어디에 있는지, 어떤 맥락에서 나왔던 표현인지 아셨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마름모의 성질은 도형 파트에 있는 것이겠죠. 외우기만 하면 풀 수 있는 문제였고 나머지 두 가지 문제는 수능형이어서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았던 초수 때도 저는 이 문제 두 개는 맞췄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소문항 3번에 있는 문제는 이 문제는 지금 직사각형 평면 도형에서의 수능형 문제였지만 사실 입체 도형에서 이 문제와 비슷한 것이 강론 내용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내용인데요. 자, 이 내용을 보시면 지금 직육면체로 입체 도형으로만 바뀌어서 강론 문제에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슷하게 느꼈다는 부분이 넓이가 커진다고 부피가 반드시 커지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여기도 직사각형이 넓이가 클수록 둘레가 크다라는 추측이 옳지 않다는 것을 이 이유를 쓰라고 해서 저는 비슷하다고 느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우박수 문제. 네, 재작년 B형 3번의 우박수 문제도 네, 수능형이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물론 그 당시 강론 프린트에 이 우박수 규칙 찾기가 있었지만 이것만으로는 이것을 공부하여서 맞췄다기보다는 그 당시에 그 문제를 해석하고 자신의 힘으로 풀었어야 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당연히 이 우박수가 어떤 것인지 원리를 알고 있었다면 당연히 풀기가 수월하고 푸는데 도움이 되었겠죠. 네, 이렇게 오늘은 수학 기본이론과 강론 복습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어떠신가요? 조금 수학에 대한 막막함이 좀 풀리셨나요? 네, 그러면 오늘 복습법을 4가지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구조화를 해야 합니다. 네, 우리 특히 수화 연산은 매우 복잡하게 보인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를 구조화를 철저하게 하고 하나하나씩 작게 나눠서 지도법을 완벽하게 암기하고 아웃풋을 한다면 어느 순간 정리가 될 수 있는 자신을 볼 수 있을 것이에요. 그래서 그림도 그려보고 또 성취기준, 교학방류, 강론을 연결해서 내가 직접 아이들에게 가르친다면 어떻게 가르칠 것이다가 있고 직접 가르쳐봐 하면 가르칠 수 있을 정도로 말로 할 수 있을 정도로 만들어 놓으면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당황하시는 경우는 없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두 번째로는 세부 내용을 암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강론이 중요하기 때문에 강론 위주로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좀 전에 배웠던 기본이론과 총론 또한 출제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특히 추상화, 이상화, 형식화, 일반화 이런 기본이론과 총론 내용들을 키워드로 간결하게 암기해 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계속 강조하는 거 있죠? 반드시 키워드로 암기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수능형을 대비하라 합니다. 네, 수능형은 저는 가볍게 마음을 먹어서 정말 모르겠으면 패스하자 이런 마음으로 접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렇게 수능형에 있어서는 마음을 놓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4번 실전 적용 연습. 이것은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시험에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를 아신 후에 이 목적인 시험 문제 맞추기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공부를 하고
실제로 문제 푸는 당시에는 어떤 전략을 세워야겠다. 이것을 스스로 생각해보고 연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실전 적용 연습은 출제 유형을 예상하고 그에 맞게 공부하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건강 조심하시고 저는 다음 시간에 과학공부법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